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큐블리케이션 책은 바로 미야자키 월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야자키 하야오의 팬이라면, 지브리 작품의 팬이라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천국의 성 라퓨타, 붉은 돼지, 모노노케 히메, 이런 작품들을 정말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왔는지, 그 작품 속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지브리 작품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작품을 좀 관심이 있거나 본 사람을 전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와 그에 대한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못 들어봤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꼭 미야자키 하야오 팬, 지브리 작품의 팬, 또 그 작품을 좀 더 깊게 알고 싶고 그 배경을 알고 싶으신 분들만 이 책을 읽으시면 그분들한테는 이 책만큼 큰 선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총각 때 제 인생 그 애니메이션이 뭐였냐면 천국의 성 라퓨타와 귀를 기울이면, 이 두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 이웃집 토토로를 같이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둘째랑 조만간에, 이제 둘째가 7살이니까 이제 조만간에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작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어른이 돼서도 되게 임팩트가 크지만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전 네이피어 교수님인데요. 이분만큼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퀘션마크가 될 정도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수전 네이피어는 터프트 대학교의 일본 연구 및 수사학 교수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과 문화를 연구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 초빙 교수로 역임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영어와 미디어를 연구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마어마한 팬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이십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를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요. 자주 만나 뵙고 8년 동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과 그의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각 작품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각 작품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근데 그 깊이가 장난 아닙니다. 와, 그래, 참 작품을 이렇게 깊게 볼 수가 있구나. 물론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또 수사학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나오는 배경, 역사적 배경, 일반 배경,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의하는 그 뜻,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고 깊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책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읽으면서 저는 이웃집 토토로가 나올 때부터 대박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 토토로가 별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인기가 있었고, 막 일보 직전에 마녀 배달부 키키로 이제 안 망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작품이 마녀 배달부 키키인데, 또 이거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별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은 작품도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에너지 쏟지 않았는데 그것이 대박이 터져서 이후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성기를 걸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복잡게 우리 인생에서 참 운적 요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포기하지 않고 졸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전 개인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여러분께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인생입니다. 이 책 중간에 나오는데,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자체가 어떤 인터뷰나 바카테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어떤 전기도 뭐랄까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었던 작품에 대한 그 배경들, 그 특징들을 이제 개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이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에는 책을 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쭉 들으시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작품이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삶이 작품이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그 작가의 삶과 철학과 경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브리 작품에 투영이 되는지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제 미야자키 팬으로서 막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작품에 대한 해설. 그래서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다 나와 있거든요, 미야자키 작품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영화 한번 보시고 또 보신 다음에 이 이제 작품의 설명서를 읽으시면 작품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도 하고 집안에 많이 있는데, 가끔 요즘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또 드라마는 많이 보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지브리 작품 다시 한번 보시고 책 같이 읽으시고 또 연령대 맞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미야자키 세계를 찾아서 2014년 2월 어느 회색빛 일요일 나는 일본 나고야 외곽의 숲길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2005년 아이치 국제 박람회가 남긴 유일한 잔재로 향했다. 6개월 동안 121개 국가가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전시를 연 21세기 전 국제 박람회에는 약 2,200만 명의 관객이 찾았다. 그중 가장 큰 볼거리였으며 2014년 내가 이곳 방문한 목적이기도 한 것은 3D 놀이기구나 털복숭이 메모드가 아니었다. 바로 198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단출한 시골집 모형이었다. 사츠키와 메이의 집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사츠키와 메이 자매는 엄마가 근처 요양원에 머무는 동안 아빠와 함께 지냈다. 집을 둘러싼 숲에서 두 어린 소녀는 박람회 주제에 걸맞게 자연의 경애를 마주하긴 했지만 관람객을 끌어모은 건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팽이와 우산으로 하늘을 날고 식물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며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는 커다란 복슬복슬한 존재였다. 사츠키와 메이가 토토로라고 부른 이 선한 생명체는 자매의 삶에 마법을 선사한다. 영화를 본 수천만 명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토토로, 메이, 사츠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978년부터 만든 11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의 주인공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72살이 된 2013년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2017년 복귀했고 현재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은 빠르면 2020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미야자키가 활동하는 동안 그의 작품을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관객층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자 아이치형 당국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사츠키와 메이의 집을 남겨뒀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자매의 집은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내가 예약해둔 30분짜리 투어가 진행될 때 말고는 음산한 빈집이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선 박람회장은 전시실들이 문을 닫아 현실과 초현실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박람회장 입구에 짐을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고 온 여행가방, 미야자키에 관한 일본어 책과 자료가 가득 든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사츠키와 메이의 집 앞에 다다라서야 우산 보관함 옆에 가방을 놓을 수 있었다. 나를 사츠키와 메이의 집으로 이끈 것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을 매료한 미야자키 세계에 대한 사랑이다. 미야자키 세계란 영화 한 편 한 편이 저마다의 고유한 매력을 지니지만 그 모두가 미야자키라는 한 감독의 특별한 상상력에서 탄생한 몰입도 높은 애니메이션 영역이다. 나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미야자키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가 개인적 예술가적 비전이 무척 강한 작가주의 감독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의 독특한 영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몇몇 학생은 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애니메이션 감독을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 이 책은 미야자키라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답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한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은 실사 영화 감독보다 통제력이 큰 데다 미야자키는 등장인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방식에도 예술적 기교를 더한다. 박람회장에 있는 사츠키와 메이의 집이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던 이유도 미야자키가 애니메이터에게 주어진 통제력으로 매우 정교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던 투어 참가자들은 익숙한 모습에 하나같이 기뻐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아, 저도 가고 싶네요. 저는 이웃집 토토로 제가 일본 여행을 했을 때 좀 놀랐던 거는 좀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미야자키 작품에 나왔던 배경이 그대로 현실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미야자키 작품의 특징 좀 나왔겠지만 매우 그 꼼꼼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림인데 그냥 그 배경이 일본에 있던 그 배경 그대로 그냥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그 맛이 있어요. 우린 모두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고고학자인 아빠의 서재에는 일본 선사시대인 조몬시대에 관한 책과 자료가 가득하고 10살 소녀 사츠키가 아빠와 어린 동생의 도시락을 만든 1950년대식 주방에는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으며 전통 욕조는 두 칸으로 나뉘어 몸을 씻는 곳과 담그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다. 아빠가 소녀들에게 어둠과 마주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크게 웃으라는 소중한 교훈을 가르친 곳도 욕실이다. 미야자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축은 용기, 수용, 기쁨의 신비한 조합이다. 그의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지지만 미야자키 세계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절망을 이긴다. 나는 25년 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로 처음 미야자키 세계를 만났다. 멸망 후의 세계를 그린 공상과학 판타지 이 작품은 기술, 인류, 자연에 관한 심오한 자세를 초현실적인 영상으로 그린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건 어린 소년 나우시카가 지닌 단면적인 도덕적 가치관과 그가 파괴된 지구에서 인간, 동물, 곤충, 식물과 맺는 관계였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다른 존재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뛰어난 지혜로운 인간이 주인공일 뿐 아니라 다른 공상과학 영화는 물론이고 장르를 불문한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척 다층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저는 두 번째 작품이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였습니다. 미야자키가 오디세이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나우시카는 그의 또 다른 자아다. 미야자키는 한편으로 열정적이고 자주 분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12년 만에 완성된 처녀 페이지의 만화 버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충격적인 결말처럼 궁극적으로 증거에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에서 태어난 사실을 떠올리면 기술적 환경적 재앙에 민감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종말이 안겨줄 카타르시스와 정화를 상상한다. 한 번은 미국 기자에게 바다가 도쿄를 덮쳐 NTV 타워가 섬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과 욕망 같은 것이 전부 무너지면 초록의 야생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 미야자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이게 다 오실 거예요. 돈과 욕망 같은 것이 전부 무너지면 초록의 야생이 세계를 지배할 것. 그냥 이 문구를 보니까 미야자키의 작품이 확 떠오릅니다. 제가 봤던 멸망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단골 소재지만 미야자키 세계의 독특한 점은 마지막을 눈앞에 둔 지구에서 인류를 이끄는 주인공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일본 영화에서 여자들이 여전히 남자 주인공의 들러리나 연애 상대로만 머물 때 미야자키는 라나, 나우시카, 시타, 산, 치히로, 포녀 같은 강인한 젊은 여자들을 탄생시켰다. 자연이나 초자연과 교감하는 그들은 미야자키 세계를 떠받치는 애니미즘, 시각을 구현한다. 미야자키는 여자아이와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는 동시에 도라, 에보시, 지나, 소피, 토끼 같은 중노년 여성을 모든 작품에 등장시키는 몇 안되는 감독 중 하나이다. 아이들 역시 중요한 테마다. 미야자키는 아이들은 세상이 아름답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유년기를 유토피아로 그린다. 그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했다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게 된다. 이웃집 토토로에서처럼 미야자키는 오로지 아이의 시각만으로 전체 줄거리를 이끄는 능력을 지녔다. 사실 디즈니와 픽사에서 많은 애니메이션도 아이가 주인공인 작품은 많지 않다. 내가 본 두 번째 미야자키 영화 이웃집 토토로에서 청명하고 당돌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소녀들인 사츠키와 메이는 자연의 힘과 마법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며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다. 이웃집 토토로를 저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나옵니다.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에요. 미야자키 세계의 또 다른 주춧돌인 향수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자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잃어버린 길에 대한 동경이기도 한다. 미야자키의 첫 자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서는 멸망한 로마 양식의 도시가 나오고 최근작 바람이 분다에서는 기술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던 전쟁 전 일본의 모습이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된다. 미야자키 감독은 향수와 함께 추방, 상실, 트라우마 같은 어두운 주제들도 탐구한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집을 갈망하지만 모두가 집을 찾는 것은 아니며 집 자체가 위협받거나 심지어 완전히 파괴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야자키 세계는 멸망, 강인한 여자 주인공, 평범한 아이들, 향수, 유토피아 비전만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감동적인 테페스트리로 엮은 건 감동의 뛰어난 설계 능력이다. 그는 19세기 루이스 캐럴과 줄 베른 그리고 20세기의 J.R.R. 돌킨, J.K. 롤링, 월트 디즈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판타지 세계의 설계자다. 미야자키가 변형,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영상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만 가능한 기법으로 만든 상상의 제국에 발을 들인 관객은 그곳에 머물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다가 그곳을 떠날 때는 애도한다. 반투명의 파란 하늘과 초현실적인 바다 세계의 모습, 그리고 먼 미래의 위험 가득한 정글과 신이 머무는 14세기 숲에 이르기까지 미야자키의 정교한 판타지 세계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다. 미야자키는 예술과 애니메이터로서의 기질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동시에 장대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웃집 토토로는 잊고 있었던 것을 돌려줍니다 라는 포스터 문구처럼 아이들이 경험하는 놀라움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통해 윤용기의 순수함을 상기시킨다. 봄날 오후 달팽이가 풀 위에 기어오르는 3초짜리 필로우 숏 장면을 전환할 때 사물이나 풍경 등 무심한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법에 관해 애니메이션 비평가 다니 카발라로는 순간의 장면에도 사려를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야자키가 직접 수만 장의 그림을 손으로 그린 모노노케 히메는 역사, 인류, 자연재앙의 웅장한 서사가 2시간여에 걸쳐 펼쳐지는 블록버스터다. 모노노케 히메는 서구 관객들에게 애니메이션이 아이들만의 볼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며 미야자키의 다른 작품들을 찾게 했다. 자연재앙의 변환 끝에 위태롭게 서있는 세계의 모습은 21세기인 지금 더 큰 울림을 준다. 미야자키는 열렬한 전쟁 반대자이기도 하다. 나는 2013년 미야자키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과 1985년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발행한 잡지 네프를 우연히 읽게 됐다. 네프는 2011년 3월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녹은 후에 주로 환경 폐기물과 핵 위험을 다루었지만 내가 읽은 호의 공격 대상은 헌법을 개정해 자유들을 명문화하려는 일본 정치계였다. 2차 세계대전 이래 평화주의를 고수해온 일본 사회에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일으킨 반향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일으키는 반향만큼이나 거세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 제작자가 총기 규제에 관한 12페이지짜리 글을 발표하진 않는다. 네프 기고자에는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뿐 아니라 지브리의 메인 프로듀스인 스즈키 도시오와 아동 판타지 작가 나카가와 리에코가 있었다. 특히 미야자키는 전쟁, 범죄와 어리석은 전쟁에 반대할 책임 같은 예민한 주제를 언급해 극우주의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 책을 읽으면 알겠지만 미야자키는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더 그 극우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콕 때려주고 싶은 만큼,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왔고 작품에 그런 것들을 투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야자키는 분명 다면적이고 열정적인 인물이다. 그와 스튜디오 지브리에 관한 일본어 책과 글은 방 하나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방대하다. 켈트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 마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주장,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무척 다양하다. 일본 밖에서도 여러 비평가와 팬이 작품 속 종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미녀와 야수 방식을 선호하는 성향, 사회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미야자키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 헬렌 메카시가 1999년에 출간한 책은 내게 큰 영감을 줬다. 하지만 끊임없이 써져 나오는 글 중에 미야자키 개인의 역사를 추적한 것은 거의 없다. 제가 말씀 앞부분 드린 대중문화 전문가 오이즈미 미스나리가 2002년 발표한 책은 내가 찾은 유일한 미야자키 전기지만 젊은 시절과 초기 작품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미야자키 개인의 삶은 알기 힘들다. 일본 사회는 유명인이라도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더군다나 미야자키는 영화 배우가 아닌 애니메이터다. 사실 그의 삶을 다룬 책을 쓰는 건 아주 쉬울지 모른다. 미야자키는 스튜디오로 출근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 될 터니 말이다. 이것이 정확한 평가이긴 하지만 미야자키의 삶, 작품, 그를 둘러싼 세계는 이보다 훨씬 흥미롭다. 미야자키는 전형적인, 이 책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일중독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미야자키의 가장 훌륭한 대변인은 미야자키 자신일 것이다. 애니메이션 전문가 가로 쿠미가 말했듯이 관객인 우리는 무시무시한 재능과 에너지를 지닌 미야자키의 작품에 속수무책으로 압도당한다. 우리는 그를 비평할 적절한 단어를 고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그가 스스로 이야기해야만 한다. 다행히 입담이 뛰어난 미야자키는 수필과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미야자키 하야오 출발점 1979년에서 1996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반환점 1997년에서 2008년은 영화로도 출간된 인터뷰와 수필 모음집이다. 일본어 자료는 훨씬 방대하다. 특히 거장과 마주해도 위축되는 법이 없는 대중음악 잡지 편집자 시부야 요이치와의 대담집 두 권은 미야자키의 작품과 그의 정치적, 예술적 열정을 훌륭하게 소개한다. 영어 연구가 가소 세이지가 집대성한 미야자키 영화들의 역사 역시 소중한 서류다. 지브리의 유능한 프로듀서 스즈키 도시오가 쓴 여러 책과 베테랑 애니메이션 감독 오츠카 야스오의 회고록을 비롯해 미야자키와 가깝게 지낸 동료들의 기억을 통해서도 그의 직업적 삶을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전문가 오가타 도시오와 교육자 스키타 순스케와 같은 젊은 비평가들이 미야자키 작품에 관해 한층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미야자키 작품들, 다시 말해 그가 피나는 노력으로 세운 상상의 제국 역시 미야자키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그의 애니메이션 장편 11편과 출판된 만화를 통해 미야자키 세계를 탐험한다. 미야자키 작품은 대부분 판타지나 공상과학 장르지만 그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와 개인적, 직업적 관계가 투영되어 있어 실제 세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세밀함에 대한 집착, 빡빡한 작업 일정, 눈부신 성공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전형적인 일벌레의 미야자키는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지만 때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긴다. 이거 보면 마이클 조단 생각납니다. 그 넷플릭스에 마이클 조단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보시면 그 조단이 얼마나 이 동료들을 압박하는지. 그는 은퇴를 선언하자마자 지브리 박물관에서 상영할 단편 영화 작업에 돌입했다. 지브리 박물관은 그가 아들 미야자키 고로와 함께 스튜디오 근처에 만든 보석 같은 곳이다. 미야자키는 어쩌다 휴가를 받으면 그 자유를 있는 그대로 누렸고 이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미야자키 세계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동료들과 일본의 여러 지역과 유럽을 다녔다. 그가 두 번 찾은 일본 최남단 야쿠시마의 에덴 동산 같은 풍경은 그의 대표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모노노케 히메의 영감이 됐다. 유럽에서 얻은 영감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풍차, 6번 3세, 칼리오 스트로의 성의 고성, 마녀 배달부 키키의 눈부신 도시 코리코, 바람이 분다의 어두컴컴한 독일 마을의 일기까지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야자키는 비행기를 그리는 거 좋아하지만 타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미야자키는 일도 여행도 하지 않을 때는 도쿄에서 조금 벗어난 도코로자와의 집과 나가노현에 있는 산장을 오가며 지낸다. 그가 사랑하는 산장에 초대받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산업화한 일본에서 더없이 소중해진 자연을 만끽한다. 공각계동대의 감독 오시이 마모루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미야자키와 함께 작업한 후 암울한 종말 세계를 그린 TV 시리즈이자 영화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제작한 안노 히데아키처럼 유명 애니메이터들도 미야자키의 산장을 찾았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죠. 공각계동대, 신세계 에반게리온. 둘 다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미야자키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면서도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다. 하지만 한때는 러시아와 유럽의 애니메이션을 즐겨봤고 이탈리아의 신사실주의 영화 자전거 도둑과 러시아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제작한 박진감 넘치는 잠입자와 같은 서구 예술 영화도 좋아했다. 일본 감독 중에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을 좋아하고 그의 걸작 7인의 사무라이는 모노노케 힘의 제작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유럽 중에서도 특히 영국 문학과 공상과학 소설, 판타지는 진작부 좋아했지만 일본 문학은 비교적 늦게 접했다. 호리다스오가 1936년에 발표한 비극적인 연애소설 바람이 분다는 미야자키가 가장 최근에 만든 동명의 영화에 영감을 줬다. 근대화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탁월하게 그려 일본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들은 미야자키가 지난 10년 동안 탐독한 작품들이다. 미야자키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일본에서 가장 입학하기 힘든 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다카하타와 비교해 자신은 교양이 부족하다고 종종 말한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드넓은 문화적,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른다. 나는 이제껏 미야자키를 3번 만났고 첫 만남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전반을 다룬 책을 집필하면서 취재차 찾은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이다. 그때의 만남은 15년 뒤 미야자키와 그의 작품만을 다룬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 방문한 스튜디오 지브리는 조명이 환하고 공기가 상쾌했으며 여자 직원이 무척 많았고 생각보다 많은 그림을 직접 보게 해줬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스튜디오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독특하고 머리가 비상한 남자였다. 말쑥한 차림과 점잖은 태도는 빅토리아 시대의 학자나 발명과 같았지만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전혀 고루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흥미진진한 사실과 생생한 묘사가 소용돌이치는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이웃집 토토로의 시골 마을 배경이 된 도로코자와는 그의 겨울 유해 물질 유출 사건으로 뉴스에 연이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다. 나 역시 1970년대 도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까운 도쿠로자와에 지내며 아름다운 논해의 평온과 고요를 만끽했었다. 그는 내게 토토로 그림을 그려주고 밑에는 자신의 독특한 사인을 남겼다.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그림에서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인 젊음의 패기가 느껴졌다. 그렇다고 내 학생 한 명이 말한 것처럼 미야자키를 산타클로스로 부를 수는 없다. 다정함과 따뜻함만으로는 대규모 스튜디오를 이끌며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애니메이션 거장이 될 수 없다. 지브리는 유토피아라는 스즈키 스튜디오의 말처럼 미야자키 세계에는 분명 유토피아적 면이 여러 존재한다. 하지만 의견이 다른 애니메이션 관계자들도 있다. 미야자키 감독과 그의 초기작인 바람계곡이 나오시까부터 함께 작업하고 그의 진보적 성향을 지지하는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애니메이션 학자 우에노 토시야와 놀라우리만큼 솔직한 대담을 나눴다. 이 대담에서 오이시는 지브리의 자족 환경이 스탈린식이라고 말했다. 우에노의 발언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미야자키의 보조 애니메이터이자 동료였던 안노 히데야키가 에반게리온에서 네르프라는 디스토피아 조직을 만들고 이카리 겐도를 총명하지만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조직 지도자로 설정한 건 스튜디오 지브리를 풍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물론 오이시와 우에노는 웃음을 주기 위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부풀렸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지브리의 작업 환경이 치열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미야자키는 여전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인물이다. 미야자키도 자신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정신없는 온천장이 스튜디오 지브리를 모델로 했으며 온천장 주인인 마녀 유바바는 자신과 스즈키를 합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면적이고 때로는 모순되지만 항상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야자키 세계는 나를 아이치현의 황량한 박람회장까지 오게 했다. 우산 보관함 뒤에 놓인 여행 가방을 다시 끌며 난 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면 이제껏 발견한 미야자키 세계의 수많은 조각을 다시 맞춰볼 것이다. 메이와 사츠키의 집을 떠날 때 구슬픈 기운을 느꼈던 건 집이 재현한 독특한 상상의 세계 자체가 구슬펐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야자키는 격동적인 삶과 시대를 살았고 주변 세계에 항상 예민했다. 지난 8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나는 미야자키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천재적인 괴짜지만 그와 그의 예술은 그가 나고 자란 시공간, 다시 말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때로는 실행에 부딪힌 20세기와 21세기의 일본 문화의 집약체이다. 저널리스트 마가렛 텔벗은 미야자키에 관하여 뉴욕회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귀여움을 강조하고 일본인들의 애니메이션 애정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터가 일본인인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애니메이터가 일본에서 탄생한 것이 파란만장한 역사와 풍성한 시각적, 문학적, 종교적 문화, 그리고 소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본의 세계주의적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만든 세계, 그리고 그가 만든 세계를 탐험해 보자. 보니까 낭독을 해보니까 번역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팬이시라면 그 작품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책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또 낭독해 드리면서 이 책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독서하시고 또 미야자키 작품들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